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채권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은 만기 상환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통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채권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돼 있지만 세분화돼 있는 것 좀 축약해서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인 효력 없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협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협약입니다. 자율협약은 근데 이제 법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협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가는 게 뭐냐면 워크아웃이라는 걸 갑니다. 근데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제 주체가 여전히 채권자와 채무자야. 법원이 끼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 있어. 근데 워크아웃으로도 뭔가 협의가 도출이 안 되면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정 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법정 관리로 간 다음에 회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부도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법정 관리 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이 아스트에 대한 워크아웃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스트가 어떠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흥미로워요. 그래서 왜 이번 이벤트가 왜 흥미로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흥미로운지를 알려면 뭘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워크아웃과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촉법이라 그러거든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 그래서 이 기촉법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겁니다. 필요한 것만 발췌를 했고, 사실은 A4 용지로 뽑으면 기촉법 내용은 한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만 그냥 시간 내서 읽으면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채권 투자는 채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기촉법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쇄해가지고 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와중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2조예요. 이 법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룰 건 요거 하나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채권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은행은 뭐냐면 금융채권자라고 하면 이 부도난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금융채권자라고 하는데, 그 금융채권자 중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채권은행이라고 한다. 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이 훨씬 중요한데, 이 주채권은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채권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 채권은행 중에서도 주된 채권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하고, 이 경우에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 기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행령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 아무튼 아스트를 지금 예로 드니까 이 아스트가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아스트에 그 돈을 제일 많이 집어넣은 놈이 왓다봉 주채권 은행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은행들 간에 협의를 해서 왓다봉 다른 은행으로 할래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채권 은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스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아스트 거 먼저 좀 갖고 와주면, 아스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스트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 먼저 봐주시고 넘어가서 5조로 바로 갈 거거든요.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봐봐요. 아까 그 통보를 받은 부실 징후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해서 다음 각 호의 관리 절차에 게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구계획서를 가지고 금융채권자 목록을 가진 다음에 각 호의 관리 절차에 게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협의회라고 하면 결국엔 여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 명의 복수명의 그 주체들을 모아서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만들고, 이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할 수 있어요. 이하로는 공동관리 절차라고 다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근데 하나가 뭐냐면 제21조에 따른 주채권 은행에 의한 관리 절차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아래 2항 있죠. 요거는 주채권 은행만 참여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거고, 이번은 주채권 은행, 아스트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겠죠. 산업만 주체가 돼서 워크아웃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워크아웃 게시되는 여기 주체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 손실을 같이 분담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주체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정상적으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야, 제발 내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발 2번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절차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경험은 많이 없어가지고 보긴 해야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관리에 대한 신청 결의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동관리 신청이기 때문에 아마 2번보다는 1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채권 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워크아웃을 진행한다. 우린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소집 1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좀 보게 되면,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인데, 신청을 받은 날로 주채권 은행은 부실 징후 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 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협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공시에서 보면 알겠지만 7월 14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7월 28일까지 1차 협의회 소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7월 28일까지 쭉 기다리면서 어떠한 워크아웃 소집이 이뤄지는지 그 공시를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8일까지 소집이 이렇게 공시가 뜨면 소집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차 협의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점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 소집을 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1차 협의회를 14일 이내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채권은행 관리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 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업은행 혼자서 아스트랑 논의를 해서 야야 이렇게 해서 우리 끝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회에서 손실 분담 막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주채권은행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이 말이고, 두 번째로 공동관리 절차를 통하여서도 해소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워크아웃 끝났다, 뭐 이거 내가 봤을 때 워크아웃 끝장났고 그냥 법정 관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예요? 협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이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5항 제2항은 여기 안 갖고 왔어요.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1차 협의회든 뭐든 간에 워크아웃의 주체만 안 되면 우리는 정상 상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나는 이 주체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 봤더니 그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빨간색이냐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첫 번째로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만 봤을 때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에는 통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선배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중 총 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
미만인 소액 금융 채권자. 그러니까 아스트가 총 발행한 금액의 1% 미만인 채권 발행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 뭐다? 이 통보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소액 금융 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이게 지금 아스트에 해당하는 거, 그 BW 11회차 9회차에 해당하는 거죠. 11회차는 400억 정도의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5%를 아마 초과할 거예요. 400억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11회차, 9회차 BW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근데 요거에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밖에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여기에는 개인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이 경험이 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경험을 미루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계는 사실은 있어요. 뭐 제 한계를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촌뜨기들한테. 근데 우리가 1차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시스웍 같은 경우에도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채권자들을 모집하면 증권사든 어디든 이런 그 하나의 대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채권자들이 다 모이는데, 11회차 BW는 공모로 발행됐고 엄청 많은 복수의 개인이 들고 있다고. 근데 협의회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개인 몇백 명, 어떻게 보면 1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몇백 명, 몇천 명의 개인들한테 협의회 주체로 대상을 찍어가지고 모집 공고를 낸다? 협의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큰 대강의실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사람들 모아두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개인들까지 협의회의 주체로서 모집을 시킬까? 라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럼 뭐다? 모집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튼 지금 제 기대인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알아두자. 워크아웃의 주체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주채권 은행에 의한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는 주채권 은행 빼고는 전부 다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공동 채권자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요 1, 2, 3번에 해당하는 조건에 금융채권자는 주체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11회차 BW든 9회차 BW는 이 3번 현실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야, 니 손실 안 보게 해줄게 했는데 죽어도 나는 손실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채권 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되는데 3개월 범위 내에서 소집 통보를 그럼 7월 28일까지 하고, 그날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걸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이게 바로 개인들을 예외로 시킬지 아니면 포함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거고, 공동관리 절차에 대한 개시를 합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 유예, 풋옵션 행사했는데 이거 전부 다 유예하고, EOD 사유 발생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만기가 더 남았었는데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 되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야 당장 안 갚아도 되고 한 3개월 유예 기간 줄게, 이런 식으로 채권 행사 유예 및 유예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은 최초 1개월인데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가능하고, 1회에 한정해서 1개월 범위 내로는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4개월까지는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통 공동관리 절차가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차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절차에 포함이 되면 뭐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 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쓴 거거든요. 법 규정 아니에요. 법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 조정
또는 신규로 신용 공여를 해야 되는데 채무 조정에 있어서 만기 연장하거나 이표를 뭐 5%였는데 0%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출자 전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채무 조정을 거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손실을 해야 되는데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채권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대한 의결 같은 경우에는 75%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결은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에서 4분의 3, 75%. 그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야 손실 어떻게 분담할래? 만기 연장 어떻게 해줄래?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회생시킬래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채권 전부 다 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들인데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도 만약에 야 너희들도 여기 워크아웃에 포함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 채권자는 부도가 나도 상관이 없거든. 왜? 담보가 충분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75% 이상 찬성을 통해서 의결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노 하겠죠. 야 채무 조정해야 돼. 내가 왜? 만기 좀 연장해줘야 돼. 내가 왜? 이표 좀 조정해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담보부 사채권자들도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75% 의결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전부 다 노를 던질 테니까 원만한 워크아웃을 위해서도 얘네들은 예외가 될 거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튼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21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채권은행에 대한 관리 절차인데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걔네들 빼고 다 괜찮다라는 뜻이고, 개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1차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채권은행으로 보고 가름해서 법령을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협의회 의결을 하는데 75%인데 총 금융채권의 4분의 3 이상, 근데 뭐 단일 금융채권자,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75% 이상일 경우에는 만행이 이뤄질 수 있잖아. 걔네들만 위해서 만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총 채권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이 찬성, 40%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워크아웃 협의회의 주체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회의 주체를 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 24조 제 2항이 뭐냐면 단일 채권자가 75% 이상 보유했을 때는 총 금융 채권자 수의 40%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주체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분의 3 무조건 단일 채권자가 75%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유일하게 뭐 워크아웃의 주체에 대한 의결은 그대로 이 75%를 가지고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만 참고 특이점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요런 것들 중요하죠.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받았어요. 소집을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 은행에게 소집 통보일 직전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되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협의에 참여를 해서 뭔가 의견을 피력하려면 무조건 주채권 은행에다가 내용과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대리에서 행사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당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예요. 내가 아스트에 대해서 1차 협의회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5일 이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고하기 전까지 결정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나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투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되면 최대한 참여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의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결에 대해서 반대한 금융채권자의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채권 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 채권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이게 만약에 출자 전환이 이뤄졌다고 하면 이 출자 전환된 주식 또한 뭐예요? 매수 청구를 해서 이 주채권 은행이 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건은 무조건 액면 원본을 그대로 다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얘네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줘. 그 전에는 만약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채권 은행과 그 다음에 의결에 대해서 반대한 그 금융채권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야 그러면 나 이 정도로 그냥 네가 사가줘 해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협의하면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또 돼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만약에 의결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은 주채권은행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찬성한 채권자들과 주채권은행이 협의해서 연대해서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채권을 매수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뭐 부실징후 기업 고충 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은행권들은 자본시장이나 아무튼 상법이든 은행법, 보험업법 엄청 많은 규제를 받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초법에 의한 출자 전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은 모두 다 뭐한다? 규정을 예외로 처리해준다. 따라서 출자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 너희들 규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면제해줄 테니까 최대한 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애써라 라는 의미의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법 시행은 원래 일몰될 예정이었다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돼가지고 만들어졌다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23년 10월 16일까지 이게 이제 유효한 법이고, 아마 또 개정돼가지고 또 제정돼가지고 아마 새로운 기축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얘는 올해 10월까지가 일몰돼요. 10월이면. 그래서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딱 알자고. 이때까지 내용이 다 너무 어려우면 아 나 어렵다라고 하고 그냥 다 까먹으세요.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고. 첫 번째, 뭐 워크아웃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나는 건 아니고요. 법정 관리까지 갔을 때부터 이제 기가 막히게 힘들어지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채권은행에 의한 단독 워크아웃이 있고, 두 번째로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통한 공동관리 절차가 있다. 이 점 일단 먼저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관리 절차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원활한 그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의 개인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1차 협의회에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돼요.